안녕하세요. 자, 뇌과학 입문반 요약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1번 신경계와 뇌는 왜 존재할까? 를 물어보면 뇌가 있는 생명체와 뇌가 없는 생명체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뇌가 없는 생명체는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죠. 자, 식물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동물은 지금 당장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경계와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존재한다. 신경계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계와 뇌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뇌 파트를 총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운동계입니다. 운동 시스템. 두 번째는요, 감각 시스템. 세 번째는 운동도 아니고 감각도 아닌 이제 중간 시스템. 그래서 신경세포들도 이름이 운동신경세포, 이런 신경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 감각신경세포라는 것도 있고, 중간세포 혹은 뭐 계제뉴런, 인터뉴런이라는 세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터뉴런, 그 중간 뉴런들은 기능이 뭡니까? 얘네들은요, 운동 혹은 감각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움직임을 위한 계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총 세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신경 시스템, 두 번째는 감각신경 시스템, 세 번째는 중간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운동신경 시스템은요, 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출력을 만들어내주는 거고, 그 다음 감각은 뭐냐면요, 운동을 더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감각 정보를 운동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운동을 위한 감각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즉 운동계라는 출력 시스템이 있고, 그 운동계의 출력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출력을 내기 위해서 감각도 존재하는 것이고, 감각만으로는 모자라서 점점 더 이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중간계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세포, 계제뉴런, 인터뉴런, 얘네들도 전부 다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감각 또한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의 정교한 조절을 위한 중추신경계, 우리 뇌는 거대한 중간 뉴런의 군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뇌과학 내용, 뭐 해부학도 다 마찬가지지만 해부학, 근육학, 뇌과학 그냥 냅다 공부해서는요, 답이 안 보여요. 얘네들을 다 쉽게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가클럽에서 제공하는 뇌과학 강의는요, 들으시면요, 시중에 있는 뇌과학 책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뇌과학은 연구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밝혀진 게 없어요. 즉 우리가 공부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고, 시중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수많은 책들이, 뇌과학 서적들이 막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이 뭐 되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저자만 다르고, 그냥 좀 기술하는 설명만 좀 다르고, 결국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드린 강의가 되게 이 우리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좀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1번을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1번 신경계와 뇌에 대해서. 그런데 마치 지금 설명을 들으면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감각이나 중간은 감각계 혹은 중간계에 있죠. 이 시스템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공부를 얼마 안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이 중요하구나 라고,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수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경력이 쌓일수록 사실상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각이다. 감각과 중간이 중요한데, 중간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계통은 사실상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요가 수련 실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결국은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이미 인간은 뇌 진화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운동신경세포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운동 피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운동이 더 잘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더 잘 조절이 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운동계통이 아니라 감각계통이에요. 왜냐면 운동계통은 말 그대로 그냥 출력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 출력의 퀄리티, 질을 높여주는 것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는가? 결국은 이 감각 정보가 얼마나 중추신경계로 더 정확한 정보를 올려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움직임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계통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감각 수용기의 민감도를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수련과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책을 읽으면요, 안 보여요. 왜냐면 아직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말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물질과 같은 말입니다. 화학 물질은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행동의 동기와 화학 물질은 같은 말입니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과 화학 물질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동기부여는요,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 행위를 생성합니다. 왜? 그런 본능적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 그 행위를 하고 목적을 만족하도록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한다.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강의 반복해서 엄청 자주 들으셔야 돼요. 결국 2번에 나와 있는 모든 괄호들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화학 물질, 행동의 동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 행위를 생성한다.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한다.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이 해부학, 뇌과학은요, 동의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책의 저자들이 설명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것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라고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호르몬이라는 범주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호르몬의 범주 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겁니다. 호르몬은 그냥 화학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물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르몬은요, 혈액 내에 있죠. 혈액 내에 같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표적 기관에 도달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면요, 호르몬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은 되게 혈액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서 표적 기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도 표적 기관으로 가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그것을 이제 시냅스 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A 신경세포가 B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은 그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 공간에 뿌려지면서 표적된 이온 채널에 전달되게 되는 것. 즉, 표적 기관에 전달되게 되는 것.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하지만 호르몬이라는 것이 좀 더 큰 범주이고 그 호르몬의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전부 다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요, 이 몸에 분비가 되면요, 그냥 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그냥 쾌감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쾌감의 종류가 되게 달라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뭔가 욕구가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학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파민이 뇌에 분비되면요, 도파민이 유도하는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요, 아드레날린에 맞는 행위를 만들어내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요, 세로토닌에 맞는 행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하면은 뭔가 좀 행복하고 막 그런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세로토닌 지배적인 상태가 됐을 때는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왜?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어 있는데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싸우겠죠. 이렇게. 왜? 아드레날린에 걸맞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특정한 환경, 내가 노출되는 환경 있죠. 노출되는 환경에 걸맞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 다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상태가 내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처해 있는 외부 환경,
그리고 그 외부 환경에 걸맞는 이 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분비, 신경 전달 물질 분비죠. 그것이 종합적으로 내 마음을 구성하게 되고 그것이 내 성격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타고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타고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타고나는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개인 성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분이 나쁘다, 평소에 화가 많다, 평소에 되게 무던하다 이런 뉘앙스들이 있죠. 이런 정도의 마음은요, 내 외부 환경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호르몬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행동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대략적인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도파민과 뭐 세로토닌, 그다음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 3번 자, 지각은요 외부에 있는 대상물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콜라가 있거든요. 콜라가 있어요. 이렇게 콜라 보여도 되나? 유튜브에서 콜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콜라 캔이 내 눈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각이에요. 그것을 뇌과학에서는요 범주화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범주화 또는 어떤 책에서는요 지각 범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각 범주화, 지각 범주화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쉽게 말하면 본다.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그런데 만약에 개, 고양이 혹은 뭐 박쥐 같은 다른 짐승들 있죠. 다른 짐승들이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볼까요? 라고 물어보면 박쥐는 박쥐의 고유한 뇌 형태가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도 개와 고양이의 고유한 뇌 형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뇌 형태에 걸맞게 대상물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른 짐승들이 대상물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인간은 인간이 맞는 그런 뇌 구조에 의해서 사람 혹은 외부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각, 범주화 혹은 지각 범주화라 부르는 것이고 그것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원래 타고난 종에 의한 스피시스, 종에 의한 뇌 형태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뇌 형태에 의해서 대상물을 우리는 그 형태에 걸맞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눈, 코, 입 있잖아요.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요 눈 떠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울타리로 묶어서 본다라고 저는 수업에서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람의 그 형태를 다 틀을 따서 보게 되잖아요.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을 울타리라고 좀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상물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보는데 그 정해진 틀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 종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맞는 프레임으로 외부 대상물을 지각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범주화. 뇌의 고유한 형태에 의해서 그 형태에 걸맞게 나 그리고 내가 아닌 것을 본다.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본다예요. 본다. 그 다음 5번과 6번을 묶으시고 5번, 6번 감각은요. 감각기관들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뭐 눈도 감각기관이긴 하지만 제일 위에는 뇌가 있어요. 제일 위에 뇌가 있고 여기에 뇌 뒤쪽에는 감각피질이 있습니다. 감각기관 눈 있죠. 귀도 감각기관이죠. 그다음 코도 감각기관, 그 다음에 입도 감각기관. 그리고 피부도 다 마찬가지고 그 아래쪽에도 다 피부와 관절 그리고 근육이 있잖아요. 그 내에 그 수용기, 근방추 골지건 기관 혹은 뭐 기계 수용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감각은요. 감각 정보를 감지해서 뇌로 전달할 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감각은요. 아래에서 위로 전달된다. 그래서 상행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운동은 근육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뇌에서 뇌 전두엽에서 운동 명령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운동 출력을 보내면요. 여기서 구성된 운동 출력이 아래로 내려가서 뇌가 직접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므로 하행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행로, 하행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구심성 신경로, 원심성 신경로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뭐 afferent track, efferent track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 첫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상행로, 하행로만 체크해 주세요. 상행로, 하행로. 이게 되게 고유한 관점이거든요. 좀 옛날 관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감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것들 이제 동반방출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7번. 7번과 8번을 보시면 의식 시스템과 무의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식 시스템은요, 우리 복잡한 뇌 있죠? 뇌에서 만들어내는 복잡한 신경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되게 풍부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패턴이 출력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즉,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와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의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무엇이 의식적인가, 무엇이 무의식인가를 구분할 때 그 의식과 무의식을 기준 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 속도에다가 체크하세요. 속도. 의식적 움직임은요, 무의식적 움직임보다 무조건 속도가 느립니다. 무조건. 제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거기 써 있는 대로 깊게 숙고하여 행동에 옮긴다. 너무 의식적이죠. 당연히 속도가 느린 것이고, 우리가 뭐 전력질주 이런 거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적인 반사가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 무의식 시스템은요, 단순한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의식은 보통 외부의 그 침입 있죠. 외부의 침입이나 위험에 대비해서 순간적으로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경 연결이 복잡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한 신경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전체 패턴이 출력되는 속도가 빠른데 당연히 빨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간적인 외부의 위협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시는 감각운동 반사회로가 있다. 그 다음 9번과 10번을 보시면 9번과 10번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의 제작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맛보기로 다 올라가잖아요. 미리 보기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그냥 요 하나만 들으셔도 진짜 놀라 자빠질 만한 내용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실 요가원이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자, 9번과 10번을 보시면 원시적인 기억과 고차원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한다. 기억이 중요하다. 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기억이 어느 뇌의 어느 영역에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뇌의 특정 영역에 저장될 때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기억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각 기억의 종류의 특징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 책을 봐도 그냥 뭐 되게 흥미롭네 이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이 이 지식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만 할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요, 그런 교양서적,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있죠. 거기 안 담겨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 원시적인 기억은 뭐냐면요, 원시적인 기억은요, 말초신경계에 있는 거예요. 척수, 그리고 이 감각수용기, 혹은 뭐 운동 출력기, 이런 데에 있는 이 말초신경계에 있는 기억을 원시적인 기억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고차원적 기억은요, 이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되는데 책에 절대 안 적혀 있습니다. 원시적인 기억의 종류는요, 첫 번째 습관화, 두 번째 민감화, 세 번째 고전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습관화는 뭐냐면요, 특정한 신경 패턴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적은 시냅스, 더 연결되는 시냅스가 적어지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신경 패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한 5개 정도의 시냅스 연결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면, 그런데 계속 행위를 이 신경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굳이 5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3개, 2개 이런 식으로 신경 그 시냅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요가 수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가 수련에서 어려운 아사나 처음 만났을 때에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계속 수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수련이 되게 단순해지고 그리고 정교해지고 그 다음 더 적은 에너지로 똑같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운동 패턴을 출력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습관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민감화가 더 어려워요. 민감화. 자, 민감화는요, 더 적은 감각 자극으로 더 강한 출력이 나오는 걸 민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각 자극이 덜 들어가는데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감각 수용기에 대한 반복이 계속 들어갈수록 감각 수용기가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각 수용기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민감화를 토대로 우리 운동 학습을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화가 습관화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습관화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딱히 우리 수련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그렇게 습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민감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민감화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데 민감화는요, 점점 더 적은 감각 자극으로 더 높은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민감화예요. 민감화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트라우마예요. 자, 누가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툭툭 쳐서 하면은 괴롭힌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툭툭 쳤잖아요. 툭툭 치는 게 감각 자극 아닙니까? 감각 자극을 툭툭 치고 괴롭혔어요. 그러면 저는 예상하겠죠. 툭툭을 치면 그런 뭔가 괴롭힘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예시 들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트라우마라고 하니까 그냥 예시 든 거예요. 그래서 툭툭을 아주 살살 톡톡 툭툭이 아니라 톡톡 치기만 해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감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각 수용기가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이런 민감화가 트라우마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운동 학습에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민감화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트라우마라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화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감각 수용기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지만 우리의 운동이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이 풍부함이 안 좋은 방향으로 표출이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표출이 되면요, 우리가 더 높은 운동 출력을 낼 수도 있고, 더 근육이 빨리 커질 수도 있고, 더 운동이 세밀해질 수도 있고, 더 풍부하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1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번 여기에서 운동을 위한 감각이지만 이 감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올라가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운동의 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이 민감화와 똑같은 개념이다. 마지막 고전적 조건화는 뭐냐면요,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원인 관계가 전혀 없는 두 개의 신경 패턴이 동시에 발화하면 동시에 배선된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파블로프의 개죠. 근데 여러분은 파블로프의 개의 고전적 조건화, 이거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런 예시로 들면은. 종 치는 거랑 밥 먹는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종 치고 밥 주니까 개가 종만 쳐도 밥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종 치는 것과 밥 먹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신경 패턴이 동시에 제공이 되면요, 개의 뇌에는 동시에 배선이 됩니다. 이게 고전적 조건화예요. 고전적 조건화는 딱히 요가 수련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고 끝내요. 자, 그 다음 10번. 10번은 고차원적 기억인데, 이것은 뇌 중에서도 첫 번째 전두엽, 두 번째는 이 대뇌피질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부르는 피질하 영역. 그러니까 피질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대뇌피질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피질하 영역이에요. 피질하 영역은 총 3개인데, 첫 번째 해마, 두 번째 대뇌 기저핵, 세 번째 소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회상 가능한 기억 있죠. 의식적으로 회상 가능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해마입니다. 그 의식적으로 회상 가능한 기억을 뇌과학에서는요, 외현기억이라고 불러요. 외현기억. 그 다음 대뇌기저핵은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습관. 그 다음 세 번째 운동학습. 운동학습은요, 소뇌에서 만들어냅니다. 소뇌. 제일 중요한 건 소뇌입니다. 그래서 운동학습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나머지는 거의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작업 기억은 뭐냐면요. 작업 기억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 작업 기억에 대해서 강의에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작업 기억은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자,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제 전화번호가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에는 그래도 기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3시간 뒤에 제 전화번호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 중에서도 3차 운동 피질에 해당하는 전전두엽에서 구성되는 잠깐 동안 유지 가능한 대략 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유지 가능한 그런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작업 기억은요, 사람마다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약간씩 다르긴 해요. 더 건강한 사람, 그리고 더 체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작업 기억을 잘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과 12번을 묶으시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장기 기억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형태가 변하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운동을 1년 내내 꾸준히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이거 형태가 변한 거죠. 이게 장기 기억이고요. 오늘 운동했더니 약간 몸이 좀 가벼운데?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은 반복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형태가 변한 것, 그걸 장기 기억이라 부르는 것이고, 단기 기억은요, 형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우리 몸에서 막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 신호의 강도가 바뀐 걸 단기 기억이라 부르는 거예요. 즉 장기 기억은 신호를 하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형태까지 다 변해버린 것, 이것이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아직 그만큼 많이 신호의 강도를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의 강도만 살짝 바뀌었고 아직 형태는 변하지 않은 것을 단기 기억이라 부릅니다. 11번 보시면요, 기억이 유전 암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부 있죠. 중심부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는 1차원의 유전 암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 1차원의 유전 암호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기억과 관련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단백질은 우리가 어떤 행위, 그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들 있죠. 신경 패턴들을 그냥 열심히 반복하면, 즉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수련하면은 그 유전자의 1차원의 유전 암호 칸에 자극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그 1차원의 유전 암호, 즉 세포의 가장 중심부까지 그 신호가 도달하려면요, 우리가 반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학 실험에서, 이 과학자들 실험에서 책 보시면은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달팽이, 그러니까 군소라는 달팽이를 연구를 하는데, 그 달팽이의 유전자에 장기 기억이 발현될 때까지 몇 달, 얼만큼 반복을 해야 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가. 그런 횟수, 빈도수, 세트수,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뭔가 특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서 유전 암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유전자의 암호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암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암호가 유전자가 이렇게 쭈르륵 있잖아요. 1차원이라는 게 그냥 일자로 있다는 겁니다. 1차원의 암호들이 쭈르륵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를 복사합니다. DNA가 자기를 복제하는 것, 자신의 일부를 복제하는 걸 RNA라 부르거든요. 그 RNA는 특정한 암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암호에 해당하는 각 암호의 칸이 있죠. 각 암호의 칸마다 아미노산이 다 갖다 붙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그 RN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다 붙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 부르는 것인데, 번역이 끝나게 되면, 즉 아미노산이 다 갖다 붙게 되면요, 얘네들은 한 대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 그 단백질이 우리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인데 유전 암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세요. 지금 이 유전 암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후반부 강의 있죠. 후반부 강의에서 잘 알려드리니까요. 근데 그때 설명 들으시면 되고. 자, 이것들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영구적인 기억이다. 그리고 이런 장기 기억들은 이 후손에게 대물림 될 수 있겠죠. 단기 기억은요, 기억이 발생하긴 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는데 형태가 바뀌진 않았다. 즉 그 신호가 유전자까지 도달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영구적 X. 자, 13번, 14번까지 하면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단기 기억의 예시.
헬스장 저항운동,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지도자 과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지스탄스, 그거 하면은 요가 수련자에게 필요한 몸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루 하고서 몸이 다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효과는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단기 기억의 예시는 헬스장에서 저항운동, 우리 요가 수련자에게 맞는 그런 근육 운동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호가 바뀐 거예요. 신호의 강도가 바뀌어서 좀 더 요가 수련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저항운동 후 바로 요가를 수련했더니 수련이 참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아. 뭐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 뭐 목이 아프지도 않고, 허리가 아프지도 않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몸은 바뀌지 않았죠. 이것은 신호 강도가 바뀐 것이지 신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은 신호의 강도만 바뀐 것.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요가 수업에서 정말 많이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14번 장기 기억의 예시. 헬스장 저항운동 레지스탄스를 매일 수련했더니 몸이 너무 튼튼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몸짱이 됐어요. 요가 수련을 하기까지 준비 과정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 이런 게 대표적인 장기 기억의 예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그 기능해봐 강의를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은 종아리를 얇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종아리를 얇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발 자주 붓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발이 자주 붓거나 종아리가 이상하게 너무 두꺼워. 그럼 물론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요. 종아리 운동을 안 해서 오히려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특히 평발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발이 자주 붓고 그 다음 종아리가 되게 쉽게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성을 띠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평발이에요. 평발은 종아리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평발은 발 아치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 아치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으면요. 그 발 아치라는 그 구조 자체가 가져다주는 수동 장력. 즉 우리가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도 구조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힘인데 이 수동 장력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 수동 장력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만 종아리와 발에 과도한 힘을 쓰지 않게 돼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이 아치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요. 이 원래 아치에서 만들어내는 수동적인 장력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그러한 힘들. 그러한 힘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진 힘을 보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바닥 근육, 두 번째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아리와 발이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종아리의 근육이 잘 밸런스가 잡히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종아리는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탄탄하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후경골근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후경골근 운동. 후경골근 운동도 그렇고 뭐 가다미근 운동도 그렇고 비복근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긴 종아리근 운동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이 종아리 얇게 만드는 법 설명해 드렸듯이 그것도 전부 다 형태가 바뀐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장기 기억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 방금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에게 종아리 운동을 시키면은 종아리가 얇아진다. 그리고 얇고 탄탄하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해부학의 원리예요. 이 해부학의 원리는요. 정말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아리가 두꺼우니까 종아리 운동 안 해야지. 그러니까 점점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거고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종아리가 더 가늘어졌다.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콕 집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